정부가 내년 주 52시간 시행 대상인 중소기업에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 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만나자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무익한 회담에는 관심 없고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에 나섰지만 미국은 여전히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조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협상장 앞에서 분담금 증액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여야 모두 인적 쇄신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민주당 86세대와 한국당 중진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쇄신을 놓고 여야 모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말다툼 끝에 베트남인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결혼 뒤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아내를 자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학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가 점거하고 있는 대학을 봉쇄하고 빠져나가려는 시위대까지 차단하면서 체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고등법원이 복면 금지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이번 사태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입니다. 북한이 곧 만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무익한 회담은 관심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기에 대한 평가는 삼간채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기 결정 직후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곧 만나자고 손짓한 트럼프 대통령. 북한은 곧바로 무익한 회담은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북미 정상회담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앞선 3차례 정상 간 만남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는 미국 대통령에게 치적으로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대북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작 줄기차게 요구해온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기 결정에 대한 언급은 삼간채 대북 제재를 의제로 올려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한편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과 평양 정상회담을 기대하는 듯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홈페이지 게재글에서 북한이 한미연합 공중훈련도 끝내 중단하게 만들었다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 외에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심사숙고하는 모습과 평양을 방문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장면을 그리곤 한다며 글을 맺었습니다. 북한은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이 새로운 북미 관계 그리고 적대 관계 청산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처음으로 평양에서의 만남을 희망하는 그런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을 앞두고 실무 협상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 미국을 최대한 압박해 협상을 주도해보려는 속내로 풀이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결정하는 세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상장 앞에선 증액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회의는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협상장 주변은 회의 시작 전부터 분담금 증액에 반대하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96%가 더 이상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협상 대표단들이 분명하게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를 각각 수석 대표로 하는 협상단은 오후 1시부터 4시간여 동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열흘 전 비공개 만남 등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파악한 뒤여서 액수와 항목 등에 대해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We've got a lot of work to do to reach an agreement that provides for fair and equitable burden shar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둔비의 공정 개념에 대해 한미 간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한미 동맹이 위태로워질까 양국 모두 국내에서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한미 대표단은 내일도 같은 장소에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10차 협정은 다음 달 31일 만료돼 내년부터 새 협정이 적용돼야 하지만 시한까지 협상을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회 원내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추진됐던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채택이 여야의 이견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더구나 국회 대표단이 미국을 찾아가 누구를 만날지조차 알려지지 않아서 과연 방미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여야 3당의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원내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우리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통과시키려 했던 것인데 이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이미 제출돼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이 결의안의 채택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익 차원이지만 결의안 채택은 또 다른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라 결의안에 한미동맹 강화와 나아가 지소미아 파기 반대 등의 내용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무모한 안보 실험을 당장 멈추고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시작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원위치로 돌려놓으십시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에 대한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미국을 가기 전에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을 방문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손에 쥐고 갈 패가 없어진 셈입니다. 결의안이 통과됐다면 협상 타결 이후 비준 동의안을 쥐고 있는 국회 의견을 공식화하는 만큼 미국에 주는 메시지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택 불발로 오히려 여야 이견만 표출된 데다 미국에서 우리 측을 만날 상대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이번 방미에 성과가 있을지 벌써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협상을 요구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결의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국익 앞에서도 뜻을 모으지 못하는 정치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YTN 한연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오는 22일 자정에 종료됩니다. 마지막 변수는 미국의 막판 중재가 성사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임성호 기자입니다. 한일 지소미아 문제를 두고 태국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잇따라 열렸지만 한일 양국은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소미아 종료는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일본에서 하여튼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 일본의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남은 변수는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미국의 중재 가능 여부가 꼽힙니다. 실제로 정경두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도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한미일 협력의 상징으로 여기는 데다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And overcoming bilateral issues that harm our efforts and play into the hands of Pyongyang and Beijing. 정 장관은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더 지켜봐달라고 언급하면서 한미일 간 물밑 대화가 여전히 오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주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의 일본 나고야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통한 미국의 막판 역할 여부에 주목하고 있지만 극적인 반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될 경우 협정 유지를 압박해온 미국의 반발과 불만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언제든 외교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미국을 설득하는 등 포스트 지소미아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86세대의 대표주자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불출마 여파가 더불어민주당의 인적쇄신 논의로 옮겨부는 분위기입니다. 존재감 없는 중진 의원들보다는 20년 가까이 정치권 중심에 있던 86세대 용퇴론이 먼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수혈된 386 젊은 피들은 강산이 2번 변하는 사이 어느새 지금 여당의 핵심이 됐습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기득권이란 눈총을 받았고 대표 주자격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갑작스러운 정계 은퇴 선언까지 겹치면서 86세대 용퇴론에 급속히 불이 붙었습니다. 임 전 실장과 같은 전대협 출신으로 함께 정계에 진출한 삼선 우상호 의원은 모욕적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리를 놓고 정치 무슨 기득권화돼 있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모욕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기득권층화되어 있는 386 물러나라 막 이런 얘기하면 진짜 그만둘까 이런 생각들이 나오죠. 이인영 원내대표도 인위적 물갈이보단 정책 변화에 무게를 두며 스스로 쇄신 대상이 아니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대 간의 경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해서 해소해 나갈 건지. 일단 겉으로 보기엔 86세대 용퇴론에 대한 옹호보단 반대 의견이 더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근거 없이 386을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는 건 민주개혁 세력을 분열시킬 거라고 경고했고 민병두 의원도 성급하다고 싹을 잘랐습니다. 386 때 뭐 정책을 하면 일심동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거 갖고 하나하나 판단을 해야지 집단 자체를 이걸로 뭐 집단의 어떤 퇴장 이런 걸로 뭐 이어지는 건 성급하다. 이처럼 민주당 안에선 정작 나가야 할 사람은 안 나가고 아까운 자산만 잃는다는 당혹감이 있고 반대로 간판급 정치인이 상징적으로 불출마 깃발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20년 했으면 퇴장할 때가 됐다. 이철희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처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이 여권의 인적 쇄신의 기폭제가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어제 3선의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중진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왔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총선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해 사실상 지도부 용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당을 완전히 해체하고 지도부도 모두 사퇴하라는 김세연 의원의 제안에 자유한국당 중진들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용퇴 요구를 받고 있는 영남권 중진들의 불만이 큽니다. 일괄해서 다 사퇴하면 그러면 그뒤에 어떻게 하죠? 그리고 3선 이상은 다 사퇴한다. 네. 그럼 초재선 의원들만 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희생했지만 너무 나갔다는 평도 나옵니다. 한 의원은 좀비 민폐정당이라고 욕하면서 김 의원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계속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의원은 복당파인 김 의원이 당을 욕하는 건 자기 모순이라고 꼬집었고 보수 분열의 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인데 탄핵에 동참했던 김 의원이 할 말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쇄신을 주문해온 일부 의원들은 김 의원을 두둔했지만 아직 당내 쇄신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국민들의 이 더 거센 비판과 함께 정말 존재 이유를 국민들이 엄중하게 추궁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당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했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말해 당장 지도부 사퇴를 비롯한 인적 쇄신에 나서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총선을 불과 넉 달 정도 앞두고 한국당 내부에서 인적 쇄신을 촉구하는 묵직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도부도 그리고 대상으로 주목된 중진들도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 오히려 당내 파열음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민소통 행사, 국민과의 대화가 내일 저녁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 16,000명 중에 뽑힌 300명이 국정운영 전반에 질문을 던질 예정인데 국민과의 공감을 넓히는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국민을 마주합니다.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첫 국민소통 행사, 국민과의 대화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신청자 16,000명 가운데 지역과 나이, 성별이 골고루 반영된 이른바 작은 대한민국 국민 300명이 참여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신청할 때 간략한 질문 내용을 제출받은 다음 사전 전화 면접을 거쳤습니다. 다만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협상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얽힌 한일 관계 같은 외교 안보 분야는 물론 일자리와 부동산, 교육, 노후 대책 등 실생활에 관련된 내용까지 다양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검찰 개혁 등 곳곳에서 갈등을 낳은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다시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할지 관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월요일마다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도 건너뛰고 국민과의 대화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이 여과 없이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국민 통합의 장,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과 동갑내기, 방송인 배철수 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국민과의 대화는 내일 저녁 8시부터 100분 동안 YTN에서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선 어떠한 각본도 질문의 성역도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익숙한 청와대가 아니라 방송국 생방송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 국민 300명과 마주할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회견과 지난해와 올해 신년 기자회견 등 모두 3차례입니다. 자유로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기자들이 서로 손을 들고 질문권 경쟁을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죠.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한복을 입거나 또 인형을 흔드는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 마주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재작년 8월 취임 100일을 기념해 국민 280여 명을 청와대로 불러 국정운영 성과를 알리기도 했는데요. 다만 질문은 미리 선정됐고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함께 답변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작 대통령은 생방송 1시간 중에 방송 중반을 훌쩍 지나고 등장해 다소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마 먼저 우리 장관들 그리고 또 수석들이 보고들을 들었을 텐데 괜찮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 중 소통 왕은 누굴까요?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소통 방식을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요. 재임 기간 4차례나 국민과의 대화에 나섰는데 당선자 신분으로 가진 첫 생방송이 시청률 53%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방청객 가운데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계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지명을 하시고. 이건 이제
여자분? 여성. 네. 여성. 저 흰색 계통 옷 입으신 우리 저 여성분. 네. 노란색. 아, 노란색.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 임하면서 진솔하고 격이 없는 국민과의 대화를 기대하며 마음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 300명은 외교 안보 관련 사안부터 공정사회와 이른바 조국 정국과 관련한 입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 후반의 첫 소통 행보가 될 이번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유연함과 공감 능력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요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 노동계는 고용주 입장만 반영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보완책이 서둘러 나왔습니다. 노동법 개정안에 국회 합의가 힘들 거란 현실의 판단 때문입니다. 먼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계도 기간에는 법정 노동 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사례를 감안하여 전체 50에서 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적어도 9달 이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특별연장 근로 요건에 경영상 사유가 포함됩니다. 지금까진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처럼 정말 국가 비상 때에만 허용했습니다.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는 외국인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근로자보다는 기업의 요구가 대부분 담긴 만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 노동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 노동을 인가해 주 52시간 노동을 무력화하는 자의적 행정을 펴겠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국회 불발이라는 단서를 정부는 강조하고 있지만 주 52시간제 안착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코레일 노조의 무기한 전면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사가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는 내일부터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들어갑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간 철도 노조. 열차 출발이 한두 시간가량 지연되면서 주말 사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철도 노사의 교섭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무기한 총파업이 임박했습니다. 파업에 돌입한다면 지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74일 동안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입니다. 철도 노조는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여 명 충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도 가세,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철도노조가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 것은 철도공사 경영진의 무책임에도 이유가 있지만 노조 주요 요구의 결정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비상입니다. 가장 시급한 기관사는 필수 유지 인력과 군 지원 등을 통해 평상시의 64%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KTX는 평소의 69% 수준으로 운행하고 광역전철은 82%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일반 열차는 60% 수준, 화물 열차는 31%로 운행됩니다. 열차 운행 감소에 따라 버스업계와 지자체의 대중교통 지원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파업이 한 달을 넘길 경우 대체 인력 피로도 등을 고려해 KTX 운행률을 50%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파업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파업 기간 동안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레일 노사는 파국을 막기 위해 막판 교섭을 이어가고 있지만 기재부와 국토부의 결정이 필요한 공공기관 예상 집행에 관한 사안이 많아 양측의 논의만으로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올해 들어 국내 상장 기업의 실적이 심각할 정도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세는 그럭저럭 지켜냈지만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 뼈아팠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우왕 속에 나란히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가격 내림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3분기까지 삼성전자의 누적 영업이익은 1년 전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사업이 반도체에 한정된 SK하이닉스의 실적은 더 부진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코스피 상장기업 실적도 악화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12월 결산기업 579곳의 3분기까지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1,486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38.8%나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이 급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기업의 영업이익 역시 1년 전보다 15% 넘게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으로 대표되는 성장성은 그런대로 유지했지만 기업의 수익성은 1년 만에 크게 악화한 셈입니다. 글로벌 시장과 그다음에 국내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기업들의 매출이 많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기업의 비용 부담이 많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기업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라는 점이 불안 요인입니다. 코스닥의 경우 상장 900여 곳의 3분기까지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1년 전보다 9% 늘었고 영업이익도 2.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가 점거하고 있는 대학을 봉쇄하고 체포 작전에 나섰습니다. 대학을 빠져나가려는 시위대까지 모두 차단하려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위대가 모여있는 홍콩 이공대는 전쟁터 같은 모습입니다. 곳곳에서 화염이 솟아오르고 시설은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대학 측은 경찰이 안전한 철수를 약속했다며 시위대에 떠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I hope that you will accept the proposed temporary suspension of force and leave the campus in a peaceful manner. 하지만 스스로 나온다 해도 체포를 하겠다는 게 경찰 입장이어서 중재는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대학을 빠져나가는 일부 시위대까지 최루탄을 쏘며 차단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시위 참가자들은 닥치는 대로 체포에 나섰습니다. 홍콩 이공대 안에 남아있는 시위대는 수백 명 정도. 대부분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도 고립이 길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因為佢由尋日嘅10點鐘開始，所以大家都好攰啊，筋疲力盡，跟住又物資又開始少，跟住所以就都幾絕望。 도심 교통방해 시위도 이어졌지만 지난주보다는 약화됐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강대강 충돌 속에서도 상황은 새로운 고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4일로 다가온 구의원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가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우입니다. 홍콩 시위 사태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홍콩 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시위 진압을 위해 전격 발동한 복면 금지 법안 시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 사태에 중대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대법원 격인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 금지법이 홍콩 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 25명은 지난달 복면 금지법의 근거인 긴급법이 의회인 입법표를 거치지 않고 행정장관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해 홍콩 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또 복면금지법이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 집회에서까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해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긴급법이 적용될 경우 행정장관은 체포와 구금, 추방,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교통 통제와 재산 몰수, 검열, 출판과 통신 금지 등 무소불위의 비상대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비상대권 수준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실제 긴급법이 적용된 사례는 지난 1967년 7월 반영 폭동 당시 단 한 번뿐입니다. 캐리람 행정장관도 이 법에 근거해 지난달 복면금지법을 전격 발동했지만 이번 위원 결정으로 앞으로 긴급법을 적용한 시위 진압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 가능성이 제기된 야간 통행 금지나 심지어 계엄령도 위원 결정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어 캐리람 장관의 운신의 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승입니다. 말다툼 끝에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살해한 아내 시신을 안매장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빌라 앞에 경찰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과학수사대 차량도 잇따라 도착해 경찰이 현장 조사를 준비합니다.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살던 베트남 여성이 사라진 겁니다. 인선 자세요. 얼굴 보면 몇 번 안 돼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하루 만에 남편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추궁 끝에 말다툼하다 홧김에 흉기로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지난 2017년 베트남에서 결혼한 A씨는 아내와 단 둘이 살던 이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살해한 뒤에는 시신을 차에 싣고 자신의 고향인 전북 완주로 가서 안매장까지 했습니다. 아내보다 25살이나 많은 남편은 결혼 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베트남인 아내는 부부싸움이 잦고 남편의 폭행이 계속되자 별거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학대 부분이나 가정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사 받을 때 진술을 해봐야죠. 경찰은 남편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학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대학 강사와 교수들의 성희롱 발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건국대에서는 강사의 상습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됐고 총신대에서는 교수가 연계가 좋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건국대학교 곳곳에 학내 강사의 성희롱 발언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융합과학기술원 소속 A 강사가 지난 2016년 한 남학생의 페이스북에 성희롱 댓글을 달았던 사실이 폭로된 겁니다. A 강사는 당시 댓글에서 외도가 필요하면 여성들이 많은 술집에서 술을 사겠다고 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강사는 지난해 유튜브 영상 강의에서도 꽃과 같은 여학생들이 어떻게 담배를 피우겠냐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강사는 학내 커뮤니티에 오해를 살 만한 용어를 써 사과한다면서도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한 교수가 화장은 매춘부나 하는 짓이라는 말을 해 논란이 됐던 총신대학교에서도 성차별 성희롱 발언이 추가로 폭로됐습니다. 학생들의 자체 조사 결과 신학 교수 4명이 연계가 좋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상습적으로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교수는 성관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성관계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니까 아이가 생기면은 아이를 낳아야 되거나 아니면 낙태를 해야 되는 남자는 사실은 음주 저지르고 나서는 책임 안 져도 될지 모르지만 여자친구를 선물에 비유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 번 넘으니까 계속 여러 번 넘는다. 선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선물을 잘 간직해야지 한 번 풀어본 선물이나 여러 번 풀어본 선물이 다를 수 있으니까. 총학생회는 합당한 징계 절차를 통해 해당 교수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학대학인데도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도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해시 되어 있지 않을까라. 두 학교 측은 모두 진상조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미혼모가 3살짜리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 공범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다른 곳에서 숨진 아이를 집으로 옮기고 거짓 신고까지 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3살짜리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미혼모는 신고 당시 아이가 인천에 있는 집에서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아이가 숨진 곳은 김포시에 있는 빌라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빌라 주인은 숨진 아기 엄마의 고향 후배로 지난달 25일부터 모녀와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 후배 22살 A씨도 함께 사는 동안 아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언니가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거 짜증내니까 돈도 떼고 그런 거 같아요. 경찰은 아이가 숨지던 날도 함께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옷으로 싸맨 뒤 택시를 타고 약 20km 떨어진 친모 집으로 이동한 뒤에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이 엄마 대신 신고한 A씨는 아이가 집에서 샤워하다가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우리한테는 숨기려고 애를 집에서 씻기다가 또는 뭐 놀다가 애가 미끄러져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처음에는 우리한테 했어요. 흔적은 있으니까 일단 그걸 신병을 확보에 대한 풀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아동학대 때로 긴급 체포했던 거고. 경찰은 미혼모의 동거남도 아이가 숨졌을 당시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가담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가장 많은 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UN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관심이 쏠리는 건 아동폭력, 가정 내 체벌 부분인데 어떤 체벌도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3살 배기가 빗자루와 주먹으로 마구 맞아 숨졌습니다. 5살 난 아이도 손발이 묶인 채 맞다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모두 부모. 말을 안 들어서 훈육 차원이라는 변명이 할 말을 잃게 합니다. 유엔도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합법적인 체벌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어떤 체벌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학대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취약한 사회적 폭력에 처해 있는 아동들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려한 합법적인 체벌 상황은 민법 915조 징계권입니다.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유엔은 부모의 권리처럼 또는 사랑의 매처럼 인식될 근거를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아동단체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세계 아동단체가 지난 9월부터 민법 내 징계권 조항 삭제를 위한 지지 서명을 받아온 것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훈육한다는 명분 하에 때릴 수 있다라고 오해될 수 있는 이런 징계권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믿고 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계속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는 방향은 세웠지만 여론 수렴만 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라며 유엔의 권고 사항을 시민단체와 논의하는 첫 자리에서도 아동학대와 징계권 문제는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삭제된 개정이든 지난 1958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민법 내 징계권 조항은 손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부모의 자녀 체벌 관련 민법 개정에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가입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권고 사항이 의무는 아니지만 무게감이 큽니다. 오는 2024년까지 이행 상황을 담은 다음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법정에선 고유정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진술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20여 분 정도 휴정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애초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 검찰 구형이 예정됐던 고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 검찰의 범행 동기에 대한 질문에 고유정은 성폭행을 피하려다 벌어진 우발적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흉기를 찌른 것도 검찰 주장처럼 15번이 아니라 단 한 차례이고 시신을 버린 장소도 수사 단계에서 진술했지만 경찰이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과정에 대한 질문에는 검사가 무서워서 답변하지 못하겠다며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전 남편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서도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고유정이 반성 없이 자기 주장만 이어갔다고 반발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회피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일관적으로 이런 태도를 보이고요. 유족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고요.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 살인사건 병합을 고려하다 보니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결심 공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최종 변론하고 피고인 신문 주면 또 와서 제가 접견도 해야 되고 다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준비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사실 2주라는 시간 동안 계속 진행하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까지 진행하려 했지만 고유정 측 요청을 수용해 결국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일로 연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병합 심리 요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내일 열리는 2차 양자 협의를 위해 출국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할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WTO 2차 양자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측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로 향하는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처음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지 5주 만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를 보고 WTO 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토요일 양자 협의를 불과 사흘 앞두고 규제 조치 이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던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WTO 재판 절차에 대비한 정당성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만큼 긍정적 신호로 보긴 어렵습니다. 우리 측 역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완전히 철회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별 허가가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조치에 따라서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게 이번 저희가 추구하는 이 WTO 분쟁에서의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번 2차 협의에 나서는 일본 측 대표단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만약 이번에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 긴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내보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보고서를 내고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경우 발생할 환경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관련 소위원회에 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보고서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영향이 충분히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보관 중인 오염수를 1년간 해양과 대기에 모두 방출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피폭 방사선 양이 일반인의 연간 피폭 방사선 양의 1600분의 1에서 4만 분의 1 사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수소 폭발 사고 이후 폐로가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원자로 냉각에 사용된 오염수가 빗물과 지하수 유입 등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다며 이런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지만 처리를 거친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제거되지 못한 채 들어 있습니다. 오염수의 양은 매일 170톤씩 늘어나 오염수를 담은 물탱크는 1000기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해양 방류, 땅속 매립 등 6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는 원전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번 보고서는 해양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해양 방류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아베 총리가 곧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데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와 지소미아 문제에 아베 내각이 최근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00년대 초 3번에 걸쳐 2886일 동안 총리를 지낸 가스라 전 총리를 넘어 아베 총리가 재임 기간 역대 1위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에 남을 일이지만 아베 총리는 지금 이를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지율이 한 달 전에 비해 무려 6%포인트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個々の世論調査についてコメントは差し控え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これはいつものことです。 지지율 급락에는 개각 한 달여 만에 강요 2명이 비리 의혹으로 잇따라 낙마한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혈세가 6억 원 가까이 들어간 벚꽃놀이에 아베 총리 지역구 주민들을 무더기로 초청한 사실까지 드러난 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아베 총리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政府として、説明を果たすのは当然のことであります。よろしいですか。公選法の疑いだとか政治規正法の疑いがついたその件について。その件についてはですね、すでに国会で申し上げている通り。 아베 내각은 빗발치는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잠시 주춤하던 한국 때리기에 다시 집중하는 모습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연일 강한 유감을 강조하고 보수 언론을 통해 수출 제재 철회는 절대 없다는 메시지를 일찌감치 내놨습니다. 예전부터 마약 관련 소문이 무성했던 유명 여배우가 지난 주말 갑자기 마약류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도 비슷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체포되기 전날부터 일본 방송이 여배우의 행적을 촬영한 점이 이상하다며 아베 내각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여론의 휘발성 있는 사건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글들이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10년가량 지난 오래된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에서 불이 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600건이 넘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연기가 집안 가득하고 가재 도구는 모두 타버렸습니다. 김치 냉장고 뒤편이 시커멓습니다. 지난 8월 30일 서울 진관동 아파트에서 난 불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날 대구 월성동 아파트에서 난 불도 베란다에 있던 김치 냉장고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에서 불이 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619건으로 1년 전보다 86건이나 늘었습니다. 대부분 10년이 넘은 제품들로 추정됩니다. 오래된 전선에서 합선을 일으키거나 냉장고 뒤편에 수분을 머금은 먼지에 불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쌀이라든지 육류 등 그 다른 식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늘어나는 화재를 막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전자업체들이 2주 동안 안전점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만든 지 10년이 넘은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는 각 업체 서비스 센터에 신청하면 부품 교체 비용만 받고 무료 점검을 해줍니다. 뒤에 이제 그 기계실 쪽에 카바 쪽에 보시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가장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게 그 진공 청소기로 한번 그 먼지를 흡입을 하시면은. 김치 냉장고를 옮기거나 다시 설치할 때에도 정식 서비스 센터에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습기와 먼지가 많은 곳은 특히 피해야 합니다. 전원 코드가 눌리도록 놔두거나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연결해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 오랫동안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채로 사용하던 제품에서 불이 나면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저는 오늘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화석화되어버린
우파 간의 극단적인 대립 구조 속에 있으면서 정치 혐오증에 끊임없이 시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님하고 나경원 대표님 불출마에 앞장서달라. 다양한 의견들을 잘 들어서 당을 살리는 길로 가겠습니다. 당이 이기는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 정도 하시죠. 네. 하나만 더 주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죠. 존재 자체가 민폐다 이런 말까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교안입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공수처법 만들어서 뭐 하겠다 하는 것인지 앞에 다 설명을 들으셨죠?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선거법 뭐가 뭔지 들으셨죠? 잘못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결국은 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가 똘똘 뭉쳐서 이 두 악법 반드시 막아낼 겁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설 거고 정말 해도 너무하죠. 예. 지금 오늘 집회의 이름이 뭡니까? 살리자 대한민국? 뭐 하자는 거예요? 공수처법 막자 그거죠? 선거법 막자 그거죠? 왜 공수처법 막고 선거법을 막아야 될까요? 놔두면 좌파 독재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 오늘 집회 이름이 뭐라고요? 좌파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모이네. 정치권에서 인적 쇄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당사자는 바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세연 한국당 의원인데요. 이 두 사람의 불출마 소식에 정치권은 충격적이라며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재준 중국 국립산동대 로스쿨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혹시 양정철 원장과는 사전에 상의를 했을까요? 불출마 관련, 거취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혼자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아서 일할 사람들은 남아서 일하고 다른 선택할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무슨 자리를 놓고 정치 기득권화돼 있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모욕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네, 어제 휴일 갑작스러운 임종석 전 실장의 불출마 소식에 여권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크게 충격을 받은 모습이고 술렁였는데요. 자,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화됐고 더 큰 꿈을 위해서 나아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왔는데 이 결단을 한 계기는 뭐라고 보시나요? 두 가지 정도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네. 첫째는 아마 지역구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종로에 이사를 하고 종로에 출마할 것처럼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 정세균 전 의장이 아마 출마를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의장을 하시면 대체적으로 이제 출마를 안 하시는데 정세균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갈등을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것이
문재인 정부 성공이나 여권의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원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족적이나 아니면 어떤 목표를 보면 명분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한 자리 하겠다고 해서 이제 거물 정치인과 뭐 대결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 지역구 때문에 어떤 갈등을 보이는 이런 모습이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또 큰 꿈을 꾸고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그 국회의원 한석 때문에 출마하는 것 때문에 정세균 전 의장과 갈등하는 모습을 비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관선상에서 보면 가치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고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임종석 전 실장의 모습이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본인은 제도권 정치 떠나서 민간 차원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찌 보면 본인의 정치 이미지에도 긍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당장의 앞에 있는 어떤 이익보다는 큰 그림을 보고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정치적 어떤 그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세균 전 의장하고 종로를 두고 갈등을 빚거나 대결을 원하는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뭐 그렇다면 험지나 다른 지역에 출마를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첫째는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본인의 고향이 전라도잖아요. 그런데 전라도 지역에 나가는 것은 사실 험지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험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TK나 PK나 이런 지역이 가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 입장. 제가 그냥 그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국회의원 자리 하나 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종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다 도전했었고 당선되기도 하고 이랬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상징적 의미가 큰 곳이에요. 종로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본인은 그래서 종로로 저는 어찌 보면 출마를 생각하고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어느 험지에 가서 본인의 인지도를 가지고 전 비서실장 했다는 어떤 지명도 하나 가지고 당선돼서 그것이 본인의 전체 그 큰 그림에서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을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상황에서 불출마를 선언해 주는 것이 당의 쇄신이나 아니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지금 국회의원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차단하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포석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는데 어떤 힘을 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를 내놓고 나서 종로로 집까지 옮겼는데 그렇죠. 여기서 선거 한 5개월 앞두고 지역구로 옮기는 것도 그것이 험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죠. 별로 모양새가 안 좋을 수도 좋다. 있고. 국회의원 한번 그렇죠. 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임종석 전 실장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 여권의 대표적인 86 그룹이죠. 이번 불출마 선언으로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앞으로 제가 의정활동이나 지구당 운영에서 무엇보다 참여 정치를 확대하는 것이 제가 우선 하고 싶은 일이고요. 오늘은 다른 것보다 정식으로 복귀 인사드리고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뭐 역할이 있다면 뭐든 헌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친한 다른 86세대 의원들도 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사전 교감설이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로 보면 양정철 현재 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에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양정철 원장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나오신 분들 중에 이제 총선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에 헌신한 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 자격이 조금 안 되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력이 총선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해버리면 나머지 분들한테 일정 부분 또 짐이 좀 가벼워지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정치에 먼저 뛰어들 걸로 생각을 했었고 종로에서 나갈 것으로 누구나 점쳤던 분이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게 되면 다른 분들이 물러나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어찌 보면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계산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이 주장하는 청와대 근무 경력 하나만 가지고 총선에 나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그것이 국민들이 보는 부정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 비서실장이 먼저 사퇴를 선언함으로써 좀 짐을 좀 덜어주는 효과도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양정철 원장과의 교감은 없었더라도 양정철 원장이 주장했던 주장의 일정 부분 부합하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이 대통령 팔아서 뭐 대통령 이름으로 선거에 나갈 생각 말아라, 네, 이렇게 그렇게 미리 얘기했었죠.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부담을 덜어주셨다라는 거는 그러면 다른 한 40에서 50명에 이르는 전현직 청와대 출신들이 출마를 할 때 어떤 부담감을 덜어줬다? 일정 부분 덜어줬다고 보죠.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전현직 40명, 60명 모두 다가 나올 수 있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당연히 그건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보고요. 네. 자격이 있고 없고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단순히 청와대에서 일했다는 경력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임종석 전 실장이 물러나 줌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부담감은 일정 부분 줄어든 건 분명하다. 길을 터줬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정치를 떠나겠다라는 것과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라는 제도권이라는 수식어가 다른 의미를 보여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도권 정치라는 것은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점이 헌법이나 법률이 보장하는 정부, 행정부 각종 직책이나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입법부 직책을 제도권이라고 하시죠. 그런 정치를 안 하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광폭 활동을 보다 큰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제도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선출직, 뭐 정무직 다 안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제가 현재란 말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이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저 말은 최소한 국회의원 출마는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당장은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지금 당장 개각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선출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음번에 그러면 아예 안 하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상황이 바뀌면 저는 충분히 임종석 전 실장은 다른 방면으로라도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민간 영역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하고 또 당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외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이게 제도권 정치에서 퇴장한다는 선언이 단순히 앞으로 모든 제도권 자리를 안 하겠다, 이런 걸로 지금 해석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충분했을 텐데 왜 굳이 정치권을 떠나겠다, 제도권 정치권을 떠나겠다, 이렇게 첨언을 했을까요? 왜냐면요, 만약에 내가 출마를 안 하겠다 이 정도로 말하면 끝나버리면요, 그러면 어디 장관 가는 거, 그렇죠, 장관으로 가는 건 아닌가? 아니면 대통령, 지금도 특보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당장 김세현 의원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해랄까요? 아니면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제도권 정치를 떠난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본인의 몸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이 언론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고 초려 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임종석 전 실장이 SNS에 올린 글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는 있다라는 여지를 계속 남겨두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총선 전에는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총선 전에 또 삼고초려 한다고 돌아온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임종석 전 실장이 이미지에 절대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선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외곽에서 돕는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정치가 개편될지는 모르잖아요. 정계 개편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의석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또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현직 의원이 아닌다 하더라도 이런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저 내용은 저는 총선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총선 전에는 삼고초려 한다고 해서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 또는 사실상의 정계 은퇴에 대해서
이번에 출마를 하려는 전현직 청와대 출신들에게는 어느 정도 부담감을 덜어주면서 길을 터줬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반대적으로 이른바 86그룹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을 줬습니다. 먼저 이 여권 내 86그룹들이 이번 불출마 선언에 대한 반응을 보였는데 들어보시죠. 우리가 무슨 자리를 놓고 정치 막 무슨 기득권화돼 있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모욕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원래 이분이 종로 출마를 생각하면서 이사했던 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거기도 뭐 특별히 뭐 비켜주거나 흔쾌히 양보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아서 일할 사람들은 남아서 일하고 세대 간의 조화도 있을 수 있고 세대 간의 경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해서 해소해 나갈 건지 해결해 나갈 건지 이런 것. 3.86 때 뭐 정치를 하면 이심동체를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거 갖고 하나하나 판단을 해야지 집단 자체를 이걸로 뭐 집단의 어떤 퇴장 이런 걸로 뭐 이어지는 건 성급하다. 예, 대표적인 86그룹 우상호 의원은 또 모욕감을 느낀다는 말까지 했는데 결국 핵심은 왜 86그룹들을 기득권으로 바라보냐 이런 반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 진영이나 진보 진영에서 86그룹 하면 20년 정도 정치를 하신 분들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참신했었죠. 30대였고요. 그다음에 386이라고 우리가 불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년도 정치를 했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정 부분 이런 생각은 들어요. 386그룹이니까 다 나가라.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국회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회의원으로서 남아서 아직도 할 일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국민의 판단에 의해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이게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느냐 또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국민의 시선에서 정말 이분이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들은 판단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386 그룹 중에 일부는 일정 부분 사퇴하는 거나 아니면 총선 출마를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저도. 그러나 모든 386 그룹이 다 그래야 된다. 예전에 386, 지금 이제 86 그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모든 86 그룹이 다 한꺼번에 나가야 되고 물갈이해야 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집단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86 그룹에 대한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담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임종석 전 실장이 그러면 지금 불출마를 선언한 게 86세대를 대표해서 한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아까 제가 먼저 분석해 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지역구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었고 개인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런 문제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게 86그룹 전체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아직은 과도하다. 그래서 이거는 개개인의 의원들의 어떤 역량 또 그분들의 평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집단 하나를 다 묶어서 같이 나가고 같이 들어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은 386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30대 그리고 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게 어느덧 뭐 486, 586 되고 뭐 이제 686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데 뭐 3선 되신 분도 있고 그 이상 되신 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갈이 나올 때 뭐 3선 이상의 뭐 60대, 70대 중진 의원들 용태론과 이 분들하고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어떤 특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특수성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그룹을 하나로 묶어서 그 그룹 전체가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표현이 든다는 거죠.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예를 들면 어느 집단 하나를 딱 기준을 만들어서 3선 이상 어느 지역에 누구는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지난번 탄핵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나가라. 이건 의미가 돼요. 그러나 어느 나이에 어느 그룹에 속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관점에서 판단받고 동일한 관점에서 이분들을 뭐 출마를 할 거냐 안 할 거를 결정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잖아요. 각각 개인의 의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분들의 역할, 그분들이 지금까지 국회에 했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배제되는 가운데 그냥 그 그룹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다 한꺼번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기득권이 됐다라는 지적에도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동의를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느덧 기득권이 된 건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86세대의 일부는 저는 불출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것도 개인의 판단일 거고요. 또 당에서도 사실은 이제 하위 20% 정도를 지금 컷오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12월 중순쯤 나올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일정 부분 정리되는 의원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경선도 치료화되는 것이고요. 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당내에서 여론조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이거 한 그룹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제 86그룹이라고 보호받을 필요도 없지만 그렇죠. 그룹을 전체적으로 뭐 매도해서 나가라 할 수도 그렇게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좋다. 아마 그래서 이철희 의원도 86그룹의 역할은 비워주는 것이다. 떠밀리듯 나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도 아마 세대 교체나 일부 86그룹들의 일선 퇴진 같은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습니다. 망무간에로 인위적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것도 한꺼번에 묶어서 86그룹이니까 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게 떠밀리듯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평가받으면 열심히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아니 그 그룹에 속해 있기만 하면 이게 잘했든 못했든 어떤 평가를 동일하게 받는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도 열심히 할 마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뭐 일괄해서 다 사퇴하면 그게 어떻게 하죠? 3선 이상은 다 사퇴한다. 그럼 초재선 의원들만 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세현 의원은 3선의 뭐 젊은 3선 의원이긴 한데요. 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왜 좀비 또는 뭐 존재 자체가 민폐다. 왜 이렇게 강한 단어를 썼을까요? 네. 김세현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각. 첫째, 한국당 입장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는 현역 3선 의원으로서 중진이고요. 영남권이죠? 영남권에다가 이런 중진 의원이 용퇴함으로써 가뜩이나 인적 쇄신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던 한국당 입장에선 울고 싶은데 따기를 맞은 그래서 더욱더 분발하는 계기가 되는 좋은 시그널을 될 수 있다. 그렇죠. 좋은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정적인 평가로는 이 김세현 의원은 사실 한국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몸을 담궜다가 다시 돌아온 복당파 의원으로서 현재 그 내년 공천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그런 것을 지배적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선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뭐 분석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교수님은 복당파이고 비주류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공천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라고 분석을 해주시지만 또 일각에서는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천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거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한국당 그 지도부에서 누구를 공천 줄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뭐 팔을 나눈다면 뭐 예를 들면 친박, 비박 그리고 이제 탈당파, 복당파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거죠. 유승민 전 그러니까 의장, 그러니까 전 대표와 함께 나갔다가 복당을 하신 분이에요. 김무성 전 대표하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비주류로 분류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그 김세현 의원이 주장한 모든 주장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대표나 원내대표도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 뭐랄까요, 그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어떤 사랑을 다시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또 이제 연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했던 것 중에 당 해체란 말을 했잖아요. 그 당 해체란 말이 어찌 보면 바른미래당에 지금 남아있는 유승민 의원계의 의원들의 의사와 일정 부분 뭔가 교감이 된 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이것도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전 대표가 그 자유한국당과 통합의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통합의 조건으로 그 중에 하나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다음에 당의 개혁과 혁신 모습.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헌집 짓고 새집 짓자예요. 헌집 헐고 새집 짓자. 그게 뭐겠습니까? 당 해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세현 의원이 주장하는 이 당 해체 문제도 어찌 보면 그 유승민 의원계와 일정 부분 교감 속에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저는 듭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한국당과 유승민계가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통합을 하게 되면 지분 문제가 걸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역구의 지분 문제. 이 문제에서 당을 그냥 자유한국당 이름 간판을 갖고 나가면 유승민계가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당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당을 창당을 하게 되면 지분이 일정 부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의도 연구원당은 왜 그만두지 않았냐? 여의도 연구원장의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총선에서 전략도 세우죠. 두 번째, 그 의원들에 대한 지지도나 아니면 지명도에 대한 여론조사도 합니다. 그런 자료들이 결국은 그 공천위원회에서 활용이 돼서 어떤 사람을 공천 줄까 안 줄까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을 해요. 그러면 공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은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여의도 연구원장의 자리를 앉는 것은 일정 부분 공천 과정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 민주연구원이 중요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는 여의도 연구원이 이제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그 총선 앞두고서는 각 지역의 의원들의 출마 가능성과 여론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큰 정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도 지금의 여의도 연구원장직은 계속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친박이나 다른 중진 의원들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김세현 의원이 그 지금 뭐 한국당은 수명을 다했다. 그렇죠. 뭐 민폐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올바른 정당이라면 내부적인 비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대 외부적으로는 옹호를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건 근본적으로 한국당의 어떤 근본적인 쇄신과 동시에 거의 창당과 같은 분위기를 이끌어내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컨대 그 유승민계의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와 함께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여러 지분을 챙길 수가 있고 최소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도전할 수도 있는 여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격한 그리고 좀 더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본인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부산시장에 가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어요.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요. 2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예를 들어서 총선에 불출마하고 나서 나중에 2년 후에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당의 쇄신을 주장하면서 당 해체까지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아까도 전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김세현 의원의 저 지적과 주장은 저는 맞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지향점이나 아니면 본인과의 그다음에 유승민계 의원들과의 어떤 교감 이런 부분도 저는 함께 분석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김세현 의원의 저런 그 불출마 선언이 그냥 단순히 당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본인은 물러선다 이렇게만 단순히 보기에는 조금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지금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김세현 의원은 지금 물러나지만 차후에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 기회마저도 완전히 문을 닫는 형태는 아니다. 예를 들면 물러나면서 그럼 나는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냥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했고 여의도 연구원장 자리는 계속 지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치적인 행위는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총선 출마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본인한테 별로 유리하게 생각되지 않았을 수 있고 그와 함께 유승민계와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통합에도 일정 부분 뭔가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새로운 통합의 지형을 만드는데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함께하는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김세현 의원은 오늘 뭐 많은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YTN이랑도 했는데 보니까는 뭐 부산시장을 할 거였으면 뭐 진작에 출마를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또 예를 들어서 총선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지역 선거가 임박해서 의원직을 사퇴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비판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선거를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선거 비용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러면 국회의원을 지역의 대표로 뽑아놨는데 부산시장 하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활용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국회의원들 중에 지방선거에 나가는 분들에서 그런 비판이 늘 있어 왔어요. 아예 그러면 지방선거 나갈 것 같으면 미리 그걸 준비하지 왜 국회의원을 하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것 자체가 본인을 뽑아준 그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세현 의원이 만약에 나중에 지방선거에서 출마할 것을 염두에 두고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 그럼 저는 더 큰 비난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지금 던지고 나중에 2년 후에 본인이 지방선거에 나가면 더 박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국회의원 하다가 중간에 그걸 그만두는 순간 엄청난 비판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고려 대상이 됐다고 봅니다. 자, 그럼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를 하는데 말씀 나오신 김에 그럼 다시 임종석 전 실장 얘기도 해보죠. 뭐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되고 다시 지역 선거에 나가면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임종석 전 실장도 제도권 정치에서 벗어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삼고초를 통해서 혹시나 복귀를 하면 이것도 그러면 번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담감도 있을 텐데. 그런 부담감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컨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진 정부를 구원하는 구원 등판의 형태로 들어오느냐. 삼고초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당이 어렵거나 아니면 정부가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정말 임종석 전 실장의 역할이나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국민들이 물론 야당은 비판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여당이나 진보진이나 지지 세력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등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그러니까 야구에서 구원 등판하듯이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서 임종석 전 실장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때는 명분이 충분히 있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원보다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하다가 그만두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여론이 강한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김세현 의원이 만약에 국회의원 하다가 나중에 출마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서 하면 그거 자체는 비난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좀비에게 물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김세현 의원도 자유한국당은 좀비 같은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얘기하는 좀비가 결국 같은 당 의원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오늘 취재진이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녕하세요 좀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언짢은 것 같아요. 자신들을 좀비라고 한 것들이. 그러니까요. 말은 안 하지만 부글부글 끓는 거죠 사실은. 특히 이제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게 자조 섞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 좀비입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은 결국은 김세현 의원이 저런 발언에서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표출할 수 없죠. 지금 그걸 표출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은 정말 화가 나지만 지금 국민의 여론이나 아니면 분위기로 봐서는 정치적 분위기나 아니면 정치적 상황으로 봐서는 중진들이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고 쇄신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김세현 의원에서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때는 결국은 또 다른 여론의 비판을 받아서 총선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공천에도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 때문에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말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픽 뭐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YTN 취재진들이 이제 몇몇 의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물론 김세현 의원한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의원들도 있지만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의원들 통화 내용 보면 한국당을 좀비 민폐라고 욕하면서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유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다른 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했다 다시 들어와 놓고 좀비 정당
운운하는 건 자기 모순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B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왜 좀비 정당에 다시 들어왔느냐? 그렇죠. 이 모순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일리가 있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김세현 의원의 저는 행동이 별로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당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김세현 의원이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저런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나와서 얼굴 내밀면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적폐로 몰리거나 아니면 이거는 정말 쇄신을 거부하는 중진 의원 이런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김세현 의원의 저런 행동을 순수하게 보지 않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 같고 다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정책 상황 때문에 지금은 숨 죽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는 어제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는 그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그 내용만 갖고는 아직도 해야 될 젊은 의원이 왜 갑자기 불출마를 했을까라고 이제는 개파를 떠나서 그런 반응들이 나왔다가 그 발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듣고는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김세현 의원이 제안하거나 주장한 대로 연쇄적으로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이른바 친박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비판을 받으면서 본인이 원했던 의도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앞장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이 입장에 대해서 두 사람의 입장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입니다.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일괄해서 다 사퇴하면 그러면 그리 어떻게 하죠? 그리고 3선 이상은 다 사퇴한다. 그럼 초재선 의원들만 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유한국당은 비호감 정도가 역대급 1위이고 감수성과 공감 능력, 소통 능력도 없다는 자성과 고운의 목소리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 오늘 아침 회의고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도 발언이 나왔는데 오히려 여당에서 김세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극찬을 했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들으신 대로 이제 엇갈린 의견이 나왔는데 김세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총선을 5개월 정도 앞두고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당장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어느 정당이든 선거에 참패를 하면 당 대표직을 물러나는 건 당연한데 왜 김세현 의원의 그 고언에 대해서 저 정도 수준의 답변밖에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김세현 의원님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국민적 당 쇄신이 국민적 요구라는 말로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는 지금 현재 당 쇄신 즉 인적 청산이라는 하나의 주제와 또 통합이라는 두 주제 양날의 칼을 함께 해결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형국에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 당 쇄신에 전념할 수 없는 좀 모순에 쌓여 있는 것이죠.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현재 그런 용퇴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지금까지 한국당의 사명은 패스트트랙 여러 법안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몰입하고 있는데 지금 용퇴하면 그것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기도 사실은 다음 달에 종료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그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용퇴는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돌려서 말한 것이죠. 네. 자, 김세현 의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언론 매체와 오늘 많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아침 라디오에서 자신에 대한 입장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명박 정부 초기에 아주 대통령 청와대 권력이 막강했을 때에도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시선 100% 그대로를 용기 있게 쏟아낼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소장개혁파의 존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 들어와서는 그 목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한 정당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젊은 의원들, 이른바 소장파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소장파가 지금은 뭐 크게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거의 없죠. 사실은 당의 쇄신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거나 당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따끔하게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단순히 뭐 비판한다고 한다면 비박, 친박 나눠가지고 개파 싸움할 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세현 의원이 저런 말이 저는 공감해요. 100%. 그래서 당이 정말 건강한 정당이 되려고 하면 또 국민의 떠나간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요. 정말 당 내에서 개혁을 위한 강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 개혁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당을 쇄신하려는 저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뭔가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김세현 의원의 저 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쇄신보다는 괘씸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김세현의 저 말이 물론 정치적 의도가 일정 부분 저는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한국당이 귀담아 듣고 쇄신의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부분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도 뭐 다 저물어 가고 있고 내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마 내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그 시간에 쏠리지 않을까 합니다. 저녁 8시부터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되는데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이 국민과의 대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과 의지를 소상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이 여과 없이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국민 통합의 장,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2시간 가까이 시나리오 없이 진행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요. 지금 MBC에서 이 방송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 방송의 주관사인 MBC가 거기에 나오는 방청 계획을 직접 정했어요. 신청을 받았거든요. MBC 홈페이지를 통해서 16,000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지역, 성별, 연령을 반영해서 300명을 추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 젊은 사람부터 나이 많으신 분까지 지역도 이제 영호남 다 포함해서 수도권까지 성별도 남성, 여성 다 분류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을 꼭 추렸고요. 그리고 질문 내용도 사전에 전혀 공개가 된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에게 MBC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미리 받아서 공개한 건 하나도 없고요. 그 현장에서 직접 이제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없이 즉석에서 질문 답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진솔한 생각과 마음을 들어볼 수 있다. 또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과감 없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준비하고 하면 뭐 마음이 없는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저렇게 즉석에서 하게 되면 본인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국민 앞에 대통령이 앞으로 2년 반 동안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가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주간 방송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YTN에서도 내일 저녁 8시부터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인데, 자, 그 내일 그 300명 그 시민들이 참석을 해서 주로 어떤 질문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교수님이 참석하면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점은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보와 경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뭐 인사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나오겠죠. 자, 이제 100분 동안 그 질의응답이 자유롭게 오가면 결국은
그 대통령이 얼마나 이제 솔직하게 아니 진솔하게 대답을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관심인데 오늘도 뭐 공식 일정을 거의 자제하고 내일 그 국민과의 대화 준비에 전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상 질문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가서 질문하면 답변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가야 될 게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왜냐하면 국민이 물어봤는데 대통령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하루 종일 아마 국정 전반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셨을 것이고 또 본인도 스스로 앞으로 2년 반 동안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생각도 하셨지 않겠습니까? 소신 발언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아까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안보와 경제 문제에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깥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처럼 뭐가 쾅쾅쾅 하는 소리를 제가 듣고요. 이제 그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밖으로 나가 봤는데 제일 먼저 나온 택시를 바로 그냥 옆구리를 받아가지고 손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19 신고하고 윤창호법의 본질이 앞으로 훼손되지 않고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한 피해들을 막을 수 있도록 음주운전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이거는 중독성이죠. 중독성 범죄입니다. 이 중독성이라는 질병을 해결해야 된다. 윤창호법 2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를 둘러싼 대학 내 갈등이 우리나라에서 폭행 신고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신고된 동국대학생 23살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를 붙이던 중 중국인 유학생과 실랑이가 붙어 폭행 혐의로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일부 승강이가 있긴 했지만 폭행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애국심을 이성적으로 표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화교나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의 통일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에 대한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논평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또 국가를 분열하고 중국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언행과 분개와 반대를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해외의 중국 국민은 애국심을 이성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오늘 오전 러시아 방문을 위해 항공편을 이용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최 부상의 러시아 방문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이자 실력자인 최 부상이 북미 비핵화 협상 전망 등과 관련해 러시아 측과 의견 교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 협의를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이후 이달 초 열린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에 미국과 북한 당국자를 초청하는 등 북미 협상 지속을 위해 중재의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반짝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고요. 파주와 철원은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 찬바람이 체감 온도를 낮출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퇴근길 보온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밤사이 곳곳으로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에는 최고 3cm,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1cm가량의 눈이 예상되고요. 서울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7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이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청주가 6도, 대구는 8도, 부산은 11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과 모레 이틀 정도 반짝 이어지겠고요. 목요일 낮부터는 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